오늘의 주제가 뭐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한테 스타벅스 쿠폰 5,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 오늘 주제 한 문장으로 5,000원 약한가요? 세치됐죠? 10,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스타벅스 쿠폰 10,000원짜리 쿠폰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시는 분이시네. 그렇죠? 뵀던 분 같은데. 오늘 컨퍼런스가 너무 저는 유익했는데 오늘의 컨퍼런스 주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5,0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걸고 제가 바로 드릴게요. 이 잘하는 법 2,000원 드리겠습니다. 1부를 마치셨던 것 같고 없으세요? 네. 살아남기 3,000원 드리겠습니다. 커리어 패스 4,000원 드릴게요. 네. 3,000원 아까 비슷한 답변이에요. 3,000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기획자의 커리어 전략이죠. 왜냐하면 불황이니까. 어떻게 기획자가 커리어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맥빈님께서 컨퍼런스 주제로 준비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커리어의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특화 방안도 있었고, 아주 실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저희들이 읽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획자이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년 좀 넘게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 인하우스에서 5년, 그다음에 구축 에이전시에서 4년, 그다음에 전략 에이전시에서 3년, 그다음에 UX 컨설팅 3년,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최근까지 10년간 하다가 제가 올해 이제 다시 인하우스로 팀빌딩을 위해서 가게 된 케이스여서, 적어도 저만큼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저만큼 많은 인터뷰를 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지만 이 분야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리에 올라오게 됐고요. 제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강의했던 부분들이 있고 녹화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크게는 세 분류죠. 프로젝트, 산출물,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하위 메뉴들이 있어서 제가 웹사이트를 구성한다면 같은 메뉴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구성으로 전략기획, 구축기획, 운영기획, 그다음에 산출물과 기타 문서, 기타 특장점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 제가 최근까지도 활용을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꽤 이직을 많이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를 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많이 업데이트를 했던 사람인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하우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되느냐, 혹은 이제 에이전시 쪽으로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사용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불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모멘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자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은, 죄송한데 이거 지금 PPT가 아니라 PDF인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니까, 일단 그 기획자와 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획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요. 문제를 누구나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 기업에게는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거기에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난관을 입장했을 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기획자가 하죠. 이 기획에 대한 범위를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투자금을 유치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로부터 매년 얼마의 수익률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사람들을 사업기획가라고 부르죠. 사업기획가들이 모델을 짜게 되면 그 안에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덕트를 설계하는 사람, 서비스 정책이나 서비스 구조나 또 서비스의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를 서비스 기획자라 부르고요. 서비스에는 뭔가 차별화된 경쟁력의 핵심인데, 특히 IT 서비스는 사람이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사용성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용성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UX 기획자인 거고, 이 UX라고 하는 것은 결국 UI로 표출돼야 되는데, UI도 나름 전문 영역이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UI를 하는 분들을 UI 기획자로 부릅니다. 크게 활동 범위를 보자면 에이전시 사이드하고 인하우스 사이드가 있고, 아까 이제 앞서 발표했던 분은 이제 인하우스에서 프로덕트 리딩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을 그 나름의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인하우스에서 활동하는 거냐 아니면 에이전시를 주로 활동하는 거냐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동물이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느냐,
혹은 야생에서 할 수 있느냐와 비슷하게 이 범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하우스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같은 서비스 기획자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과 내가 접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상품만 계속 만들고 나는 회원만 계속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때로는 통계를 보기도 하고 또 파견 나가기도 하고, 저는 때로는 모바일 리뉴얼에 PM을 하기도 하고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죠. 근데 에이전시는 딱 파티션이 구분되어 있어서 전략 기획은 전략만 하는 거고요. 구축 기획만 구축만 하고 운영 기획은 운영만 하죠. 그 외에 PM이나 UX와 같은 어떤 지원 부서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던 거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AI 임팩트라고 저는 부르는데, AI 임팩트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좀 균형감이 있는 시대였다 생각해요. 이게 어떤 구상에서부터 기획을 거쳐가지고 비즈니스 서비스, UX, UI까지 거친 다음에 구현을 땅땅땅 되는 이 흐름이 어떤 균형 감각과 프로세스가 나름 좀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AI가 침범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로직에 상당 부분 압축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6개월간의 공정을 했던 것이 AI를 통해서 더 값싸게, 더 빠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 자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뭐 공정들이나 실제 실현까지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부터, 즉 구상으로부터 실현까지 가는 공정이 압축됐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기획도 찌부러진 거죠. 찌부러졌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구현자들 입장에서는 기획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물어오면 GPT가 다 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획의 시대야, 기획을 하게 되면 구현은 알아서 해줘 라고 바라본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광경인데,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기획의 시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근데 실제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CSS 만들려면은 많은 공정이 걸렸고 그 프로그래밍 서버 사이드는 더 어려웠지만, 지금은 GPT한테 나 여행사 사이트 만들고 싶은데 소스 좀 바로 주죠. 반대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GPT한테 나 여행사 사이트 만들고 싶은데 정보 구조 바로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좀 다툼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제 그 중간에 했던 그 두 분의 스피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망은 밀도 있는 기획자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하우스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좁혀지면서 명확한 목적이 없고 이 밀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분석과 사업 기획이든 서비스 기획이든 UI 기획이든 명확한 자기 밀도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밀린다. 그러니까 중간 이하로 처지면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항상 중간을 따라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품질에 대해서 그 기획자들이 좀 자기의 기획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두 가지의 사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AI 임팩트 이후에 인하우스는 제가 느끼기에 실제로도 세로 축의 중립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기획부터 UI까지 직선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들이 되게 강해지고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제는 굉장히 소수만 남았고 인력을 줄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딱 그 핵심적인 메뉴들을 정책부터 UI까지 칠 수 있는 좀 심지가 굵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전시는 화면 설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 그 외에는 다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화면 설계 전문성, 요구사항을 해석해서 정보 구조 만들고 화면 설계로 딜리버리 하는 것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해요. 그 AI가 사람의 욕구를 분석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뭐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숨은 이면의 것들이나 히스토리를 판단해서 종합적인 상고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우위가 있죠. 근데 그것이 판매되는 상품의 가치는 화면 설계에 있다 보니까 화면 설계를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 속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전략 중에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어떤 특성, 기획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기획자를 판단하실 때 어떤 것으로 판단하세요? 무엇으로 이 사람은 기획을 잘한다 혹은 이 사람이 기획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커뮤니케이션, 기획의 일부죠. 기획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거죠. 이건 아이디어, 5천을 안 걸었는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아이디어는 점점점 그 가치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있었던 이 컨퍼런스를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잡고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소개와 커리큘럼과 신청하기와 찾아오는 길인데, 커리큘럼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돼서, 그렇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커리어 패스의 다양성과 가능성과 또 중간에 얘기했던 툴을 활용한 개인 차별성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어떤 실무적인 것들, 준비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이제 구조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로 기획자를 판단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설명을 구조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넣고 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내온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구현할 수 있나? 이 사람이 스스로가 구현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게 서비스 기획자의 가장 기본적인 롤이거든요. 정보를 구조화해서 사이트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재능이 없으면 저는 기획자로서는 좀 가능성이 적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구조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 능력이죠. 그렇게 구조화됐던 것을 우리가 화면 설계하듯이 뭔가 화면으로서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도 일종의 타고나는 걸 수도 있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PPT든 피그마든 간에 그 시각화된 메시지를 잘 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로 보는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상품성이죠. 상품화.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컨퍼런스를 팔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타이틀 배너에 뭐라고 적겠느냐. 네. 불황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 전략.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키 메시지는 상품성이 있어야지만 팔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구조화, 시각화, 상품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본능적으로 판단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을 평가한 사람들이나 기획 리더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 한다는 거죠. 구조화, 시각화, 상품화. 그래서 그러한 필터링된 것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를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는 다시 구축, 전략, 운영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의 경험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금융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금융 경험이 없거나 금융 관심이 없거나 그런 티가 안 나 뽑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경력직이라고 했을 때는 유사한 경험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의 어떤 유사성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는 그러한 경력의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놨던 일종의 사례인 거죠. 사례로 해서 그 프로젝트, 산출물,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큰 원뎁스 메뉴로 만들어 놓고, 투뎁스 메뉴로 프로젝트는 다시 전략, 구축, 운영, 산출물은 화면 설계, 기타 문서, 특장점은 활용 툴, 자격증, 수료증, 취미, 네트워킹 같은 것들로 소개를 하는 게 저는 포트폴리오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게 되겠죠. 내가 이런 걸 했었어. 내가 쇼핑을 했었어. 쇼핑 중에서도 전문모를 했었어. 내가 여행사를 했었는데 이 여행사는 패키지 중심이었어. 아니면 자유여행 상품이었어. 아니면 항공사를 했었어. 내가 금융을 했는데 은행을 했어, 카드를 했어, 보험으로 했어, 증권을 했어, 대출을 했어, 부동산을 했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유사성으로 나한테는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면접관이나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은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스타트업에 이직을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가 70장인데 그 중에서 관련된 것들을 다 위로 올렸어요. 우선순위로 다 올리면서 재배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최신순위를
우선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소개하는 거죠. 또 프리랜서로 하면서 어떠한 여행사 프로젝트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했던 예전에 항공호텔 그런 것들을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서 먼저 보이고 돋보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한 페이지였는데 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원래는 그냥 이거 했어라고 해서 한 페이지 끝이었는데 이번엔 중요하니까 세 페이지를 구성해서 문제에 대한 진단, 가설 설정, 프로타입 이렇게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기본 셋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전략으로 변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여기에 많은 내용보다는 그래픽 중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산출물보다는 만들어진 GUI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게 설령 실습이거나 혹은 혼자 했거나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그 그래픽이 주는 강점을 이용해서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산출물인데 산출물은 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에이전시 사이드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른 포맷으로 일을 했거나 그런 특정 산출물에 대한 포맷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구조도 뭐 요구사항 정해서 화면 설계서, 테스트 시나리오, 작업 관리서 등등 같은 것들에 대한 산출물들을 1개 이상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샘플 구하셔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설정 틀렸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형식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장점인데 특장점에서는 뭐 활용 툴이나 자격증이나 취미나 네트워킹, 관심사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좌측에 있는 이 금융 관련 경험에 대한 장표는 금융 사이트 SI 서비스에 취직한 전직자죠. IT 경험이 없는 분이 준비해서 갔을 때 내가 금융은 하고 싶은데 프로젝트 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좀 잘 평가받아서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관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프로젝트에 없다고 한다면 특장점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한두 가지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SI에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화면 설계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화면 설계서의 어떤 그런 품질이나 양을 늘려놓고 만약에 CRM이나 아니면은 백오피스 관련된 것이면 백오피스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프론트를 한다? 피그마를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산출물에서도 그 프로젝트와 연관성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것들이 기획에서 기획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품 검색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상품 검색 결과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있는 걸 보여줄 것이냐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 사고를 그냥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필수적인 거 말고 좀 더 부가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만의 특별한 가치가 드러난 포폴, 특별한 가치가 드러난 포폴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포폴 중에 하나가 글 짓는 마음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기획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문해창작학과 출신이셨고 당시에 1년차밖에 안 됐던 그런 기획자였었는데 그 카피 문구가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것들까지 같이 함축된 것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있는 것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다들 특별한 가치가 한 가지 이상씩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포폴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의 사이트처럼 메뉴 구조처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문서 자료가 풍부한 포폴인데 경력자일수록 많은 활동을 했겠지만 그것이 어떤 샘플화된 형태로 전달이 안 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뭐 그중에서 주요한 정보들은 지우고 혹은 정말 아예 다 블러 처리되어 있더라도 저는 그 틀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건 대부분 기업 리더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형태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풍부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산출물 코너에서
장황하지 않고 요약된 포폴. 네. 포트폴리오는 시각적인 자료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까 텍스트가 많이 있을 필요 없죠. 많이 있어도 잘 안 읽게 되고, 그리고 연관성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줄줄 해가지고 한 4장 정도 소개하게 되면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것들만 임팩트를 주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카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좋죠. 요새는 또 UX 라이팅이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피 문구들을 간지나 상세 쪽에서 잘 적어주면 도움이 되죠. 문서의 완결성, 표지, 목차, 간지, 상세, 엔딩으로 끝나는 문서 완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포트폴리오를 자신을 파는 문서라고 본다면 자신을 팔 때 이 정도 공을 들였는데 우리 회사 것을 팔 때 이만큼 공을 들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결성을 좀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성이 드러난 포폴은 1번과도 약간 연결되어 있는 고리이긴 한데 그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이 쉴 때 뭐 하는지, 왜 이러한 금융이나 혹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에이전시가 선호하는 포폴. 제가 에이전시에서 팀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프리랜서로 하면서 팀원을 뽑기도 했었고 또 제가 지원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에이전시는 대행을 해주는 거고 이 대행을 해주는 과정에서 단계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착수, 설계, 구현, 검수를 한다면 그 유형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싱크가 다른 파트와 안 맞게 되면은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착수, 설계, 구현, 검수를 알고 있는데 기획자 혼자서만 애자일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돼야 되죠? 요구사항 확정. 네. 요구사항 확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야 설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오자마자 요구사항 듣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하우스는 그렇죠. 인하우스는 어저께 들었으면 오늘 설계하는 거죠. 하다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에이전시는 달라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단계가 딱 끝나고 나서 설계를 따닥 들어갑니다.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기획팀끼리 역할 분배를 미리 해놓고 그 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 페이지를 정보 구조를 기반으로 나누죠. 그렇게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한 곳에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게 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법, 일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엄격한 룰을 가졌는데 이것을 좀 잘 알거나 이 문화를 적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하죠. 그래서 반대로 인하우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케이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인하우스에서도 에이전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하우스에서는 약간 가불관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특히 일하는 방법이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시에서 좀 그렇게 강조하는 팀별 문화나 이 프로세스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죠. 두 번째는 산출물에 대한 이해인데 요구사항 정의를 할 때 사용되는 근거 2가지가 뭘까요? RFP하고 회의록이죠.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모든 회의는 혹은 그게 설령 이메일을 하더라도 회의록으로 정리해서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출물에 대한 엄격한 근거들이 나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미리 약속해 두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죠. 세 번째는 속도죠. 화면 설계 30분짜리의 앱을 제가 줬어요.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걸리겠까요? 초급은 하루에 3페이지 정도를 칠 수 있으니까 10일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일 정도 설계하고 수정, 리뷰하게 되면 13일 정도가 적합한 일정이죠.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10페이지도 하루 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300페이지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쓰러지는 것보다 3페이지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고 그 측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 툴이나 설계 툴인데 뭐 지라나 슬랙이나 이런 소통 툴들은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설계 툴에서도 피그마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신입이더라도 뽑을 수가 없죠. 오히려 좀 신입이나 초급 기획자한테 기대하는 포인트는 이런 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아주 좀 유연한 그러한 적응력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전공과 혹은 이제 관련 지식 보유자,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지식을 보유할 수 있고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하우스가 선호하는 포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유사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사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혹은 항공사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항공사 프로젝트에 인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 3개월 정도의 적응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많이 줘봤자 2주예요.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교육 기간을 가져야 되고 적응 기간을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좀 다른 품질이 적어도 관련 경험이 많이 있고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유사 경험도 정책 이해도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하우스의 특성상 설계 이후에 개발 대응이나 혹은 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QA 대응을 함께 하죠. 근데 에이전시는 안 해요. 그냥 끝이야. 그냥 테스트 시나리오 던져주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이나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수용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보고가 많죠. 인하우스는 임원 보고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청을 수시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냐? 에이전시는 안 가거든요. 나 안 간다고 버티다가 안 가죠, 정말.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처럼 GA나 빅쿼리나 ETL,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도 적용 여부가 있는지, 또 그 어떤 기업에 대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어떤 스타트업은 저희는 스타트업이어서 이렇게 일을 해요라고 얘기를 종종 하죠. 우리는 좀 수평하게 일을 하고요. 저희는 내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고 또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된 상황에서 기획자가 포트폴리오를 각 사이드에 맞춰가지고 100% 준비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 셋을 준비해두고 지원을 할 때 우선순위를 이제 변경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데 이 포폴이 왜 적합하다 생각했지? 뭔가 한 번만 봤어도 수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검수, 제출 전에 검수 단계를 한번 거치자. 지원 시에 인하우스든 아니면은 에이전시든 간에 에이전시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약에 내가 알고 지원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 셋이 있고 그게 아마 또 이제 시간 순으로 되어 있겠지만 지원 시에는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시 지원을 할 때는 산출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산출물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다 좀 보완해서 그 양과 그 품질을 더 높인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인하우스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유사 경험 플러스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진행했을 때 WBS를 작성해봤거나 아니면 일감 관리를 해봤거나 혹은 그런 QA 같은 것들을 직접 해봤거나 그런 것들이 좋은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저는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참 기획으로 프로가 되는 일은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 같은 경우나 야구 선수는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타율 혹은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획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도 좀 드물고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PO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획자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기획자로 뭔가 정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진 않아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 나가시면서 프로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는 순간 사실 소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획이라고 하는 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획 일에 좀 더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몰두한다는 의미는 사실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많고 회의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를 건 자르고 기획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가 기획자로서 스스로 객관화해서 평가했을 때 자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은 말인데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는 골프 선수 중에서 캐디백을 메고 투어를 다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투어 프로 세계에서는 캐디는 별도의 캐디가 있고 선수는 샷만 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획자가 일해야 하는
생각해요. PO라고 하는 짐이나 PM이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고 기획에 집중해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가치가 폭발할 수 있고 품질이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한 생각이 좀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상황을 한번 재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획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이고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해왔었는데 기획 PT라고 하는 형태로 좀 지속적인 걸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레슨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헬스클럽 같은 데서 개인 PT 받아봤는데 그러한 개인 PT 시대가 이제 기획 쪽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좀 고민을 하던 차에 한번 무료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10명 정도를 한번 같이 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들어가시면은 예약금 3만 원이 있을 텐데 진행 전에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 무료로 진행해 볼 거고요. 10명 정도를 해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5회 정도 했을 때 기획 근육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제대로 좀 뭔가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까지 소개를 하고 제 카톡은 로디박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 장표도 공유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통해서 소통하는 걸로 하고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이어서 토크쇼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때 또 질문 준비하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맞았죠? 네, 지금까지 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